제주 테크노파크가 제주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추진 운영하고 있는 제주미래 가치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계획단 임소진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기후변화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제주농업을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문가 발제가 있겠으며 제2부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플로에서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의 강병수 과장님의 첫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현황은 과거하고 현재, 지금 미래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 상황을 비교해보면 세계보다 2배 이상 빠르고 따뜻한 겨울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간 기후 상승에서 세계 평균은 0.74, 한반도는 1.5, 2배나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지난 30년간, 81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의 계절별 기후 상승 효과를 보면 겨울이 1.7도, 그리고 여름이 0.41도가 높아져서 겨울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계절 일수라는 게 있는데 겨울의 계절 일수가 짧아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30년 온도 변화와 강수량 변화인데 동그라미가 큰 지역이 변화도가 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귀포 쪽에 이제 변화가 더 크고 이제 고산 동쪽 지역에 이제 성산 지역에 이제 변화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발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 2016년 4월 17일 날 발표한 자료를 근거했는데 대기 중에 CO2 탄소가 300만 년 만에 400ppm을 돌파했다. 그래서 2020년 지났습니다만은 450ppm이 도달해서 2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현재 값을 검색해 보니까 413.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온도 상승률은 있긴 있는데 최고치보다는 좀 덜 나지 않겠느냐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해 보면 CO2 농도가 이제 4.5, RCP 4.5, 540ppm 요거는 8.5가 두 개로 났는데 2.5, 4.5, 6.0, 8.5 해가지고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400ppm을 유지하는 게 2.0이고요. 그 다음 이제 4.5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때 540ppm으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 지금과 현재 수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출해야 된다 그러면 940ppm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세계가 2.5도, 한반도는 3.0도, 강수량은 4.1%, 그 다음 한반도는 16.0%, 그리고 RCP로 8.5로 적용했을 때는 5.7도가 한반도에 올라가고 강수량은 17.1%가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2.6, 4.5, 6.0, 8.5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현재 체제를 유지했을 때,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때, 좀 노력을 했을 때,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4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경로라는 게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FSV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태양에서 복사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했을 때 238W 입방미터가 되는데 온실가스로 추가적인 지구에 흡수되는 양으로 이제 8.5가 되면 940ppm이 돼서 태양 에너지가 8.5W 입방미터가 이게 더 흡수돼서 열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5와 8.5 이제 현재 추세로 이렇게 했을 때에 RD 기후의 변화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8.5를 유지만큼 돼야 되는데 그거 이하로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RD 기후로 이제 많이 바뀌면서 산지의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인삼하면 보통 인삼하면 금산 인삼, 풍기 인삼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실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철음까지 올라가고 사과 같은 경우에 뭐 대구에서 했던 게 지금 예산, 충주, 그다음
전북 지역에까지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철원, 연천 이런 지역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이라는 개념이 확 달라지는 그런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노지 온주민가 가면 제주도에서만 재배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남 해안 지역, 충남 해안 지역, 경남 해안 지역에 일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80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21년에서 2030년, 50년, 70년, 2100년 해가지고 알대기후로 이제 분홍색이 쳐진 부분이 알대기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강원도의 일부 지역을 빼고 대한민국 전 한반도 전체의 남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알대기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분과에서 제주의 감기는 어떨 것이냐라고 이렇게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은 재배 가능 지역이 현재 기준에서 6만 헥타가 되지만 실제 농경지의 과거를 조성해서 뭐 안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붓자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온도적인 부분에는 6만 헥타가 되지만 현재 14,600헥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적지라고 하면 적지가 확대되다가 이제 한라산 꼭 정상 부분을 이해한 나머지 부분에서 파란색이 하고 이 백색 부분은 이제 재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2090년 되면 이런 형태로 가고, 지금 한라봉 같은 경우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서귀포 남부 지역, 그다음 북부 지역의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되고 경확대가 돼서 한라산 꼭대기 말고는 이제 전체적인 한라봉이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은 전국적으로 어떻겠느냐, 아열대교로 바뀌면서 이쪽 강원도 해안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제 재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라봉 같은 경우에도 2090년대 되면 여기 마찬가지 경향치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려봤습니다. 실제 이제 통영에 가면 이 감귤을 재배를 하고 있고, 완도 소안도에 가도 이렇게 섬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 초기에 조성했을 때 바람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유목을 심었을 때 이렇게 피피마들을 씌워서 재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 직원이 한 10년 전에 가오를 조성하면서 환경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워서 지금은 수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확대가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적지 부분이 지금 이제 색깔이 좀 옅게 나와서 그런데 이제 본섬인 이제 동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요 위까지 상승을 할 거야 될 건데, 실제 고령화, 그 다음 노동력 임금의 상승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조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제주도를 바라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70%입니다. 그다음 인건비는 국내 내국인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차별이라고 또 이제 동네에 이제 일 다니는 분들은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방향에서 우리보다는 물가가 더 비싼 이 지역에서 적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일본이 확대를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제주도 평균은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는데, 실제 2011년부터 20년까지 지역별 평균 기온을 6개 지역을 해봤는데 2001년하고 2010년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평균 온도는 뭐 나름 유지 내지는 조금 올라가는 상회하는 그런 뜻이긴 한데, 이제 최고 기온하고 최저 기온을 빼면 남해하고 지금 해남 지역이 약 10에서 1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격차가 있어서 재배 적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2016년 한파, 2018년에 긴 한파, 이런 한파들이 왔기 때문에 심어 나서 10년 이내에 한파가 오면 또 전부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주 지역에 한정 지어서 이렇게 해본 건데, RCP 4.5일 경우에 2.3도, 8.5일 경우에 이제 4.6도로 증가가 돼서 노란색 노랗게 된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4.5일 때 이제 8.5일 때는 빨간색 부분으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4.5일 때 시나리오가 2.3도 상승하는데 최대 상승 지역은 상간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2.5도가 상승해서 10.3도에서
11.8도가 되고, 그래서 여름과 가을의 기온 상승폭이 속도가 크게 올라가고 겨울은 가장 작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써는 겁니다. 그리고 8.5일 경우에는 이제 4.6도가 상승하는데 최대 상승 지역은 이제 부자, 성산, 우도 4.8도가 상승하고 20도가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가을과 겨울의 기상 상승 속도가 크고 봄의 기온 상승 속도가 가장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수량에 관한 부분인데 어디가 제일 늘어날 것이냐. 4.5일 때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대련동, 상간 남부에 21세기 후반이면 4,000mm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수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흰남노가 왔을 때 대정 지역에 100mm 이상, 시간당 100mm 이상이 와서 대응하지 못해서 이제 소가 이제 물에 떠다니는 그런 방송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8.5일 때는 4.5보다 크게 나타나서 정방동에 73.9%, 73.8%, 70% 이상 다 올라가서 실제 이제 강우량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이제 제주도를 후반기, 그러니까 207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폭염 일수하고 열대야 일수, 호우 일수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현재 기준에서 8.5가 정도가 되면 폭염 일수는 지금 30일, 4.5인 경우에도 30일로 늘어나고, 그 다음 열대야 일수도 37.2일이 늘어나고, 호우 일수도 2.8이나, 호우 일수로 하는 것 자체는 2.0에서 2.8까지 일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호우의 강도가 양이 급격하게 많은 일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5를 적용하게 되면 41.2일, 열대야는 65.8일, 호우일수는 14.5일에서 한 반개월 정도 비가 많은 호우로 내리는 양이 많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열대야는 일체적 기온이 25도 이상이 된 영하일수를 말하는데 여름철의 야간 고온의 정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열대야라고 해서 방송에 잠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날씨 지금 쌀쌀해지는 건 어저께부터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근데 9월달 평균 기온을 작년하고 올해 거 동시기 비교해 보니까 온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하우스 가온, 북쪽이 가면 하우스 감귤인 경우에는 9월달 평균 온도가 25도 이하의 온도가 50도씨를 넘어서야 화합은화가 잘 돼서 곡조기 가온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가온하는 걸 곡조기라고 하는데 25도에 50도가 나와야 되는데 22도 정도 나와가지고 곡조기 가온 일수가 뒤로 밀리면서 금년에 출하하는 하우스 감귤의 물량이 뒤로 처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요인으로는 뭐 자연적인,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적 요인으로는 이제 해양 대기가 이제 해양 육지 눈 등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 외적 요인이 발생하면 화산 폭발이라든가 화산 분화, 태양 활동 등 태양에서 이렇게 흑점이 생긴다든가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외적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은 이제 온실가스, 메탄가스, 아질산가스의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런 에어졸 효과가 있고 토지 피복 효과. 이거 토지 피복과는 작물 재배지냐, 낮이냐, 산림이었던 곳이 이제 바뀌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작물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피복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요. 산림 파괴는 뭐 인위적으로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지역에 이제 식생을 나무라든가 펄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폭발하는 곳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효과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추정해보면 농업기반이 악화된다.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 표면의 유실, 그 다음 지적과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크고요. 물 부족은 이제 농업의 심각한 요인인데 수원지의 저수량이 고갈돼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강수량이 장마철하고 이제 가을철로 이제 9, 10월 강우량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편중도에 있어서 고르게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빗물 하우스 쳐놓으면 이제 빗물 이용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물탱크 100톤에서 120톤짜리를 짓고 있는데
일정하게 쓸 수 있는 일정하게 공급이 되는데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없고 하니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재배지 적재 변화는 이제 산지의 북상인데 한라봉, 경기 평택, 무화과는 충북, 충주, 포도, 사과 다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해충과 잡초의 확산인데 양배추의 뿌리옥병, 검은뿌리 썩은병, 키위의 개양병이고 PSA3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나타나는 이제 개양병 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지감귤에는 이제 노공해, 볼록총체벌레, 미세하게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곤충들이 있어서 밀도가 높아졌는지 높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농업인의 예찰이 부족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금년도의 양상은 노지 감귤이나 하우스 망감류나 총체벌레 피해가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래 잡초의 확산인데 개민들레라고 이제 서양 금원초인데 지역에 보면 노랑하게 피는 인위적으로 뭐 재배도 하지 않았는데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도에서는 이걸 인위적으로 다 캐내서 박멸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토착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수량과 품질에 저하는 이제 온도하고와 일조와의 관계인데 품질이 저하되고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감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산지 변동이 가장 크다. 그다음 연평균 온도가 이제 15에서 18도가 가장 저온이라고 생각했을 때 60년도 이후에는 온전밀감 주산지는 고온으로 이제 온전밀감을 재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기온이 개화기, 과실비대기, 수확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도 이상의 날이 많아져 화합가 불량해서 극조기 가온 재배가 불가하다 할 것 같다. 수확기 수량이 강수량이 많으면 당도가 저하되고 이제 부피 발생이 원인이 돼서 소비지에서 사먹는 영향이 좀 기온도가 떨어져서 소비하는 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동반되는 변화인데 태풍 두 차례 지금 태풍 일본으로 근접해서 가고 흰남노는 근접해 갔고 남마돌은 일본에 가서 1000mm 이상의 비가 700에서 1000mm 이상의 비가 와서 바람 비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 우리나라 오지 않으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화된 태풍에 의해서 빈발될 것이고 국지적인 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병해충 종류의 변화 그리고 이제 해거리의 증가, 수채 영양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료, 수량의 저하, 생리장의 증가, 과실 품질의 저하, 착색, 부피, 과즙의 변화 통틀어서 이런 산지의 이동으로 해서 품종, 재배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구는 농업기술원도 하고 있고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도 하고 있고 감귤연구소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맞게끔 시기적절하게 발빠르게 대응은 하지는 못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인 대책은 크게 잡아서 과실에 대한 것, 꽃에 대한 것, 수치에 대한 것, 병해충에 대해서 착색 불량은 어떻게 고온으로 인해서 불량이 되면 착색이 잘 되는 계통, 품종을 도입하든지 계통을 도입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 질소 12량을 감소하는 그런 방향, 그 다음 단산물질 토양피복 재배를 증가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고요. 과실이 연화된다. 그래서 조직이 약해지는데 이제 칼슘제를 살포하고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적기 수확을 해야겠다. 생리장애인 부분은 이제 부피과라든가 여름철 보온에 인해서 소가 생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칼슘제 치고 에치크로제트라는 것은 자스민 오렌지에서 추출한 건데 일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봉지를 옛날 국조생이 깜부 씌워서 재배했듯이 특별한 봉지를 개발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장성, 생리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철 고온인데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사이에 온도가 높게 되면 야간 온도가 높게 되면 생리낙과가 많아집니다. 호흡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칼슘제를 살포하고 해거리, 가을순 비가 많고 온도가 올라가면 가을철 이제 9월 달부터 나는 수를 가을순이라고 그러는데 겨울 결실 쪽으로 이제 2년 한 번 달리고 한 번 안 달리고 이런 부분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수관 상부 적화해서 순을 밀어내오는 그런 형태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병해충 부분에 이제 황룡병이 일본에 지금 그 본토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제주 지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의 강화 그리고 묘목관리 철저하고 예찰을 잘해서 이제 방제를 잘하는 부분. 그다음 순이 여러 번 보온으로 해서 순이 여러 차례 횟수가 나기 때문에 이 방제도 일제 공동 방제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체벌레는 최근에 발생이 증가하는 해충으로 예찰과 방제인데 농가들은 돈이 많든 적든 제일 쉬운 건 예찰을 않고 뿌리는 게 샴핑한다고 해서 이제 뿌리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0월 간격으로 뿌려도 그래도 피해 본 과원이 많습니다. 가정 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이상기후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 제가 봤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건데 제일 큰 피해는 어떤 피해냐면 태풍 피해이긴 한데 2007년도 9월 13일에서 9월 18일 나리 태풍 올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1,300억을 피해 집계액으로 집계된 거거든요. 1,300억. 제일 큰 피해입니다. 최근에 난 피해 중에. 과거에 뭐 루사나 매미, 콜라벤 댐비 뭐 피해가 많았다고 하지만 나리 피해가 굉장히 컸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폭설한파는 2016년도 이제 3일간의 공항이 결항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발생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기적으로 3일간이지만 영하로 누적된 경과 시간이 52시간씩이나 됐기 때문에 중산간에 또 눈이 20cm 맞고 하우스, 노지, 그다음 월동무, 손바닥 서인장들이 이제 동결내는 얼어서 이제 상품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변화 전환이 돼서 이때도 보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세 차례의 한파가 왔었는데 이건 한 차례지만 이건 세 차례의 피해가 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때는 하우스가 실제 무너지는 그런 형태의 피해도 났었습니다. 가뭄은 최근 것이 2017년도인데 2월 30일에서 8월 8일 39일간 가뭄이 걸려가지고 중산간 마을에 이제 국수를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폭염하고 열대야는 뭐 17년 특정한 것이 아니라서 일단 써놓긴 했는데 제주가 23일, 그 다음 폭염이 서귀포는 5일, 그 다음 성산은 11일, 고산은 8일인데 특별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폭염이 온 날짜가 이제 제주시에 몰려 있었다, 북부 지역에 몰려 있어서 저희들 그 노지감비료 생산량 관측조사라고 해서 5월, 8월, 11월 하는데 8월 달에 조사를 하면 당도는 제주시가 이때 높습니다. 특이한 것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가뭄에 의해서 수분 스트레스에 의해서 당도가 올라가는 그런 기작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미감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할 때는 과일 열매를 줘서 당도는 이제 높지만 이제 수확기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수확기가 이쪽이 빠르기 때문에 당도는 또 이제 낮아지는, 덜 오르는 거죠. 낮아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덜 오르는 그런 경향은 보입니다. 그다음 동남향 감기론에 잎이 타는 엽소, 그다음 과일 열매가 타는 증상이 일소 증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2, 3일간 연속돼서 이제 경과할 때 2차 생리학과의 피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강폭 피해는 14년도, 18년도에 왔는데 이제 5월, 6월 달에 왔는데 5월 19일에서 60일이면 생리학과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생리학과가 시작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클 새도 있는데 처음에 가져온 거는 감귤이 쬐끄만한 건데 이제 휘둘려가지고 까만 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 몰랐죠. 밭에서 이렇게 맞아가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먹는듯이 표면에 이렇게 시커멓게 먹이 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국지성 폭우는 지금 2017년도 7월 31일 남원 표선 지역에 120에서 229mm 폭우가 와가지고 침수 피해가 일부 발생했는데 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이제 난감리에 역병 피해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우스 감귤에 이제 총체벌레하고 노궁의 피해 사진입니다. 이건 총체벌레 피해고, 이건 볼록 총체벌레, 이건 꼰두랑 총체벌레, 그리고 이거는 노궁의 피해를 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폭설 왔을 때 16년도 3일간의 추위 왔을 때 이렇게 감귤이 밭에서 버려지는 이런 창고에 넣었던 것, 특히나 버려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 월동무 이제 지제부에서 이제 올라온 지상부가 얼어서 썩는 그런 피해. 이게 얼어버리면 갑이
아라리를 싸고 있는 갑이 터집니다. 부피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녹으면 거기 물이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를 피해가지고, 이건 동해 피해 받은 과실이어서 이제 저쪽 표면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상 과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음의 알갱이가 작게 되다가 일반 저속냉동인 경우에는 아라리가 이렇게 크게 얼음이 형성되는데, 급속냉동인 경우에는 초기에 형성된 크기에서 부피 성장을 하지 않고 얼어지는 것이 쫙 몰려가지고 통으로 오는 그런 형태로 발달하더라고요. 요거는 동해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톱밥을 채워 넣어서 태워 넣는, 그래서 이게 그때 이런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하우스가 무너지는 형태의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고요. 산남 지역에 주로 많이 됐습니다. FTA로 지은 하우스도 그렇고. 일단은 이 하우스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다음 하우스 이제 태풍이나 그 바람 무게에 대해서 표준 설계대로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밭의 모양에 맞춰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짓다 보면 버팀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차가 10월 달에 온 태풍인데, 이게 늦게 온 태풍이었는데 피해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메밀밭은 이건 거의 다 100% 수확을 못했죠. 일소 피해, 여기 노래롱해지면서 이제 색깔 표면이 일부 돌아오는 품종 특성상 돌아오는 품종도 일부 있는데, 그건 한두 가지밖에 안 되고, 피해를 받으면 거의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덜 됐다 그러면 여기만 비대 안 되고 나머지 부분만 비대가 돼서 기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귤이 달려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 가을수만 온도가 높으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수분 흡수해서 질소 흡수와 같이 동반해서 이제 순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형태의 가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난방재해충, 방제가 어려운 해충입니다. 방제가 굉장히 어려운 해충으로 이제 볼록종채벌레와 꼼장종채벌레를 들 수 있습니다. 황룡병을 일으키는 귤나무인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지 않느냐. 여기 본소매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프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 자기 집에서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세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봤을 거예요. IPEF라고 알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그죠? IPEF가 이제 지금 14개 국가가 얼마 전에 이제 공식 협상에 돌입했다는 그게 나왔는데, 이 IPEF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예를 들면 CPTPP나 그 동반자 협정이죠. 그리고 RCEP이라고 하시죠. RCEP. 그것도 지역 그 동반자 협정인데, 그게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FTA 아시죠? FTA들. 우리나라가 뭐 상당히 FTA 허브가 지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관세 인하 협정이에요. 우리 관세를 서로 인하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관세 인하 협정인데, 그 IPEF는 뭐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4개 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정경제라든가 청정경제, 그리고 무역,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관세나 이런 경제가 아니고, 오히려 디지털화 쪽으로, 무역의 디지털, 그리고 통상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세금 있죠, 세계적으로. 그거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을 더 강조하는, 그리고 탄소 경제라든가 이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게 바로 IPEF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무역의 디지털화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세계는 이미 디지털 전환의 그 와중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년 전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 안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 생산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지털 전환. 그거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아예 깊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3단계죠. 3단계인데 1단계는 여러분들 70년대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디지털화가 된 거죠. 그죠?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2단계는 거기다가 그 네트워킹이 들어가서 결국은 업무 프로세스가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업무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공정 자동화라든가 이러면 뭐 컴퓨터, 모바일로 이렇게 주문하고 키오스크 이런 게 다 2단계 디지털화입니다. 지금 3단계 디지털화라는 거는 이제는 융복합되면서 아예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심지어 디지털 변혁이라는 것까지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가상에서 물리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그까지 이제 나가는 게 디지털 전환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농업도 예외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제가 기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을 필두로 해서 이 디지털 전환 열풍에 들어가 있고 이미 이 기업의 생존 필수 요소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전환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은 DX라고 해요. DX. 흔히.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DT라고 하지, 그죠? 근데 DT라는 용어가 또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걸 DT라고도 하는데 그거하고 헷갈리니까 사실은 요 DX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DX 이전에는 대량 생산, 소비, 유통이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세계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 필수 요소가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를 2년 전에 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물론 그린 뉴딜하고 휴먼 뉴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게 사실은 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걸 주로 이렇게 나누죠. 여러 가지 10대 대표 과제니 28개 세부 과제도 나누고 했는데 디지털 뉴딜 쪽이 12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뉴딜 요거를 추진하는 거기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가 출범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6개 분야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유통 요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농산물 유통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맞춤형,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량 생산은 그게 아니고 맞춤형 쪽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이게 바로 이 유통 쪽에, 그리고 물류 혁신이죠. 요쪽이 바로 이 산업 디지털 연대 쪽에 포함된 유통 연대입니다. 이 농업 부문인데요. 이 농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은 크게 생산 쪽에 디지털 전환이 있고, 그리고 유통 물류 쪽에 디지털 전환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OECD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부르기도 합니다. 스마트 디지털 농업. 그러니까 사실 정밀 농업이라는 표현도 있고,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도 있고, 심지어 디지털 농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실은 스마트 디지털 농업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디지털 농업 생산이나 이런 것도 다 디지털 쪽에 도입이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생산 쪽, 여기 보시면 생산 쪽에 이 디지털화가 있죠. 지금 뭐 스마트 농업 아시죠? 스마트팜. 지금 1세대 스마트 농업은 이미 지나고 2세대 쪽으로, 그리고 디지털 농업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세대 디지털 그 스마트팜은 원격 조절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흔히 얘기하고, 2세대는 이제 그 AI 같은 게 이제 접목이 돼서 자동 조절되고, 그걸 2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스마트팜이 이미 2세대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주도는 이거 안 하나? 그런 생각이. 이미 이게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거 보세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다 들어가거든. 이 네 군데인데, 제주도도 한번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스마트팜 농업이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제주도 농업도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거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차원에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가 이 농업 쪽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거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매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매 시장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것도 오프라인 거래인데 이것도 온라인 거래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제주도가 육지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거래 이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 도매 시장도 그렇고 육지로 나가는 그 감귤 판매라든가 또 겨울 채소 있잖아요. 그걸 온라인으로 판매, 그쪽으로 B2B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제주도 미래가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도 이 스마트팜 이거 하고, 그리고 온라인 거래라든가 이거는 제주도에서 미래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진흥청에서 디지털 농업 추진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안 돼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디지털화가 가장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흥청에서는 이런 걸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단을 만들면서 이게 바로 이 진흥청에서 하는 기본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생성하고,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팜이죠, 그죠? 그리고 유통 소비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 디지털 전환이죠. 3단계.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 유통을 다 연계 융합시키는 그 비즈니스죠. 그게 바로 요 파트거든요. 이 농식품부에서 지금 디지털 쪽에 추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산지 스마트 APC. 아시죠? 스마트 APC. 제주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APC가.
감귤 때문에. 그거 이제 우리나라 산지 APC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건설된 것만 해도 한 450개 돼요. 그리고 정부 지원이 안 되고 협동조합에서 하고 나름 그냥 한 것도 한 400개나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900개 막 그렇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 중에서 이 산지 스마트 APC를 스마트화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도매를, 그러니까 기존의 도매 시장도 있지만 온라인 이미지 경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미지 경매. 그러니까 상품을 직접 보질 않고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금 도매시장 거래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상품장, 이것도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하겠다라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그 정책입니다. 그리고 도매 거래도 온라인화 하겠다. 이건 뭐냐면 전국에 그 도매 시장이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법인들이 이 경매를 하잖아요. 그 경매를 하는 걸 법인들이 온라인화 거래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광주에 호남청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처음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구리청과라든가 두레청과 이것도 정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시범사업 하는 걸로. 그러니까 도매 거래 자체도 온라인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표준화인데, 예를 들면 그 이미지 경매라든가 온라인 거래하려면 표준화가 돼야 돼. 기본이.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런 농식품부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100개 정도를 일단 선정해서 지금 스마트 APC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거래소, 우리 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했거든요. 제가 같이 연구를 했는데, 요거 이제 시범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 말에 이 공식 출범을 온라인 B2B 온라인 거래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전자상품장, 그리고 표준 코드 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농업 쪽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추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화, 아까 말씀드린 이 가치 사슬, 그러니까 유통 쪽에도 이 디지털 전환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가치 사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특히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디지털 전환 연결, 아까 얘기했죠, 네트워킹이거든요. 네트워킹, 디지털화 시켜서 네트워킹 시키고 융복합 시키는 거, 그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거든요. 여러분들 O2O, O4 얘기 들어봤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O2O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O4O예요. 그러니까 O2O는 그 배달의 민족, 그런 게 O2O예요. 그리고 O2O는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온라인이에요. 근데 O4O는 중심이 되는 게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거래를 위해서 온라인이 뒷받침하는 게 O4O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아마존이라고 유명하죠, 그죠? 이 아마존에 요 지금 아마존 고가 있습니다. 아마존 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산대가 없는 거죠.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매장에 가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15분에 찾아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체험도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O4O거든요. 또 하나가 이 알리바바, 이걸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지금 알리바바의 여러분들 마윈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2016년인가
이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이죠. 전자상거래 시대는 갔다. 갈 거다. 이제는 신유통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유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온라인에다가 오프라인 물류, 이게 다 합친 게 신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연한 전자상거래를 벗어나서 이렇게 미래 모델은, 유통 모델은 간다는 겁니다. 그에 가장 그게 뒷받침되는 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에요. 지금 물류도 그렇고 이 디지털화가 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게 타오가오라고 타오 카페에서 무인마트, 그 아마존 고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 아마존 알리바바에서 그냥 전자상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매장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허마 센싱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고객 체험형 매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 카페, 서점, 레스토랑 다 통합한 체험형 매장을 갑니다. 이게 바로 O4O거든요. 그죠? 이런 게 바로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새벽 배송하고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영도매 시장이 아직 사실은 관행적인 유통 방식을 아직 담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도매 시장도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현지 유통도 디지털 전환이 돼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도 산지 유통 쪽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여기 미래 가치 전략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를 보시면 지금 유통산업은 파괴적인 혁신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린 그림이죠, 물론.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도 아예 통합이 되고 있고 융합이 되면서 업태 간 경계도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가치 사실 원천이 근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물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디지털 전환에 비해서 이 농업 쪽이 굉장히 아직도 멀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뭐 금융, 소매, 우주 여기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농업 쪽은 아직도 최근에 이제 막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가장 기초가 디지털화죠, 그죠? 생산과 유통 데이터 생산부터 잘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이 디지털화, 생산 단계부터 이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가 그걸 위해서 이제 산지도 그렇고 도매 시장도 그렇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이 갖춰져야 돼요. 이런 게 두 번째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사실은 그 유통 주체도 그렇고 산지 농가도 그렇고 이 교육 연구가 부족해요. 유럽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농가가 다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이미지 경매를 해요. 그 농가가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정도까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교육 연구, 이 훈련 뭐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정보 데이터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는 온오프라인 또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도 그렇고, 그리고 전자송품장도 그렇고, 농업인들
그럼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이러기 위한 어떤 뭐 인력이라든가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산지 APC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스마트 APC 하면서 좀 지원을 그걸 위한 지원을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 연구 기반 지금 지능청에서도 사실은 APC 연구교육센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지능청에서도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이 용역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이 표준화시키는 거 이쪽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지에서도 이렇게 사실 소비지 쪽에 많이 변왔는데 산지가 부가가치를 산지에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제주도에서 부가가치를 가져와야지 산지에서 아예 거래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래가 된다면 그런 부가가치가 여기 상당히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온라인 거래에 관련돼서도 제주도에서 좀 신경을 그게 바로 미래 가치 전략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포럼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원예환경전공의 송관정 교수입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지정자 토론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렇게 뭐 순서 없이 시간이 한 50분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열어주실까요? 우리 박정관 소장님 먼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발표해 주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기후변화가 당연히 이제 제주권 쪽에서 이제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다가올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병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제시해 주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럼 제주가 어떠한 대응 자세를 가져갈 것이냐, 어떤 이런 기후변화를 가지고 아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재배 적지가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제주도권 내에서도 원주밀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한라봉에 대해서 아마 적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런 적지 변화 쪽에서 오히려 품질이라든가 안정 생산을 고려한 제주도권 내 재배 적지 재배치를 한번 검토를 해서 산업적으로다가 조금 더 특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은 이제 노지 재배도 있지만 시설 재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탄소 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 쪽에서는 좀 품질을 좀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측면에서 최소 무가온 재배를 갖다가 기본으로 한 친환경 저탄소 농업을 갖다가 적지 개념 쪽에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강병수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태풍과 같은 것이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럴 거에 대비해서 그동안 아마 제주권에서 아마 시설 재배가 4,000헥타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내재해 규격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투입되는 품목에 맞는 적정한 시설 규격, 이런 것들이 한번 마련돼서 안정재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지금도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채소류에 대한 수급 불안 분명히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상이 됩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좀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하고, 이 다양성 확보가 그동안 품목이 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선택하는 데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생산 불안정이 수급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기회적 요인으로 활용한다면 아열대 작물에 대한 어떤 재배가 좀 가져올 수 있는 다양성을 이번 기회에 제주 기후변화를 맞는 입장에서 뭐랄까요, 장목 전환의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제주가 육지권에 비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맞이하는 선두주자입니다. 이 선두주자가 오히려 좀 위험성은 있지만 오히려 선두주자가 갖고 있는 기회 요인을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송감필입니다. 저는 이번 그 포럼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은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가 당면 과제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기후 분석을 해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나 제주도 해발 600m 이하는 지금 완전한 아열대 기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기온이 높아진 상태라서 지금 아까도 병해충 얘기도 많이 했지만 모르는 병해충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 제주도 자생식물을 가지고 농업식물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연구를 수행 중인데요. 이 자생식물을 가지고 농업화를 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그 병충해 같은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다시 기후변화라는 이런 요건이 맞았을 때 상당히 연구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기후변화 자체가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라산에 있는 식물 중에 한라산 정상에 있는 식물들이 지금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있는 식물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그 생물 다양성 협약 중에 그 유전자원 접근을 이공유라고 하는 그런 의정서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생물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이익이 그대로 국내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나 집중호우나 아니면 가뭄이나 이런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스마트팜을 이용한 재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스마트팜이 병충해나 아니면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나중에 기업이 어떤 물질이 많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하신 감귤을 보면서 조금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면서 지금 감귤 지금 현재 많이 연구되어 있는 감귤도 많이 어려운데, 자생식물을 가지고 과연 새롭게 덤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생식물을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유통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유통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기업에서 이 요청이 와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기업 자체에서 그 원료가 지금은 그 연구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연구가 멈춰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 대응한 노력이나 유통에 대한 문제들이 저가 안고 있는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더 보다 더 발전적인 그 대화들이 오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송관필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작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뭐 고물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팜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혼자서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유통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또 양재현 대표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트러스 귤 포함해서 과일 유통이랑 주스 유통하고 있는 귤메달 농업회사 법인의 양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부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중심의 유통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하기 전에는 한 6년 정도 홈쇼핑에서 MD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들으면서 온라인 유통이랑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기후변화 일부에서 말씀해주신 그 기후변화가 조금 초반에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간 디지털 전환을 좀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뭔가 이게 희망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저는 오늘 약간 제주에서 온라인 유통하고 그리고 저희 집안도 농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기후변화 같은 것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약간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약간 의견이라고 해서 조금 오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농사랑 지금 재작년부터 봐왔던 농사 비교하면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는 채널도 굉장히 많고 또 원한다면은 뭐 그런 교육 정보나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뭐 농협이나 뭐 농민신문에서 이런 개최하는 소식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되게 많이 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농촌에서 보여졌는데 지금 정도의 방향성과 추진 속도라면 사실 저는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더 가속화해서 변화할 것이라고 되게 희망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물론 다른 지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체감했을 때 농촌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많이 깨어있고 변화하려는 의지들이 많다고 느꼈는데 다만 이런 기후변화나 디지털 전환 추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게 현업에서 저희가 느끼기로는 농촌이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그리고 양질의 디지털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디지털 인재 유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현업에서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채용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든 크든 필요한 디지털 인재들을 제주도에서 찾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저랑 비슷한 젊은 분들이 농사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런 채용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교육 받으시고 하시다가 또 농사도 하시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서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있지만 스케일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뵀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 좋지만 조금 실력 있는 마케팅 조직이나 이런 인재들을 배치해주는 농촌을 배치해주는 연결하는 과정에도 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법인이어가지고 뭐 6차 센터나 농협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뭐 스토리 메이킹이나 뭐 쇼핑몰 이렇게 입점 연결해 주는 것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까 도매 디지털 전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산지에서 이렇게 농산물 매입하러 다니면은 소매에 관심 있는 농부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규모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매를 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긴 게, 왜냐면은 그게 가격적으로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품질적으로도 본인의 채널이 있다면은 농산물 품질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게 또 농산물 발전에도 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법인이나 이런 데는 또 지원이 많이 되어 있지만 개개인 농부들에게 자생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는 조금 피부적으로 느끼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귤 유통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사실 그 CS라고 해서 그 고객들이랑 물건을 받은 고객들이랑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택배다 보니까 배송상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번 추석이나 작년 설처럼 택배사 파업이나 태풍 때문에 배송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뭐 환불이나 아니면은 이런 고객들 CS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지원의 폭이 조금 있으면 더 지속 가능한 제주도 안에서 농산물 유통 시스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도 현업에서 이제 홈쇼핑 MD로 일해서 이제 이런 품평이나 이런 걸 많이 산지로 다녔었는데, 사실 뭐 많은 이런 자리들이 있지만 실제 유통에서 느끼는 현업 MD들이 느꼈을 때 그 업체는 많지만 지속 가능하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상품이라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품질적으로 되게 좋은 상품인데, 쇼핑몰 MD나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결국 이익이나 마진이 많이 남고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광고비 집행이나 이런 되게 유통 안에서 농산물로의 전문가가 아니라 유통에서의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품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유통 자체에서 농산물 안에서의 유통이라기보다는 유통이라는 시스템 안에서의 농산물 관점에서 보면은 농업의 약간 프리미엄 가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어가지고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조상훈 대표님 남으셨으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그 유통 관련한 분야로서 제가 이 토론에 참석을 요청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그 밥상살림은 로컬 푸드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자를 발굴한 생산물을 직매장을 통해서 유통하고, 그리고 그 생산지에서 직매장까지 또는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물류 부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가 봤을 땐 로컬 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제주를 제외한 이제 육지 여러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지자체가 거의 운동적으로 지원들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열악한 편이긴 한데요. 제주에서 보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한 곳, 저희 밥상살림에서 운영하는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지원을 받은 한 기관에서는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폐업을 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제 몇 개 곳이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주도의 농업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그 단작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다품종 생산도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제주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제주도는 이제 그 섬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항공이나 선박이 끊기면
실은 뭐 몇 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나오신 유통업체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리고 지역에 생산된 물품들을 특화시켜서 외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생산지에서 만들고 유통체계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은 저희도 이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도 이렇게 공급을 해보는데 좀 전에 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로 예상하고 있지만 품위의 문제도 있고 특히나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생산자들이 아마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른 이제 품목으로 전환도 하겠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 귤이 이제는 더 이상 제주에서만 생산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미 이제 남해안 쪽에서는 거의 이제 망감류를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원주 밀감 다 생산이 되고 있고 저희가 뭐 외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래도 물론 어느 시점 가서는 귤이 사과처럼 전부 다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할 상황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감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위에 대한 품질 개선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품위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생산 방식 그리고 유기농 귤 뭐 이러한 특화된 맛과 기능이 특화된 작물로서 이제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귤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까지도 작품종 소량 생산의 로컬푸드 부분들이 많이 확산이 돼서 지역 내의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론 기후변화가 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나마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미 그 유통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돼 있고 현 정부에서도 이미 다 국정 과제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저희 제주의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고령화와 이 디지털을 어떻게 이제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일단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디지털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 고령화와 청년을 유입시켜서 이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령화 쪽은 이미 다른 유통 방식, 다른 이제 체계를 통해서 그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통의 디지털화에서 로컬푸드와 접목시켜 보면 실은 로컬푸드는 산지의 그 소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물량들이 굉장히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들을 이제 판매지까지 이동시켜내는 그 수집 체계가 굉장히 열악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러한 그 로컬푸드의 이제 수집 체계에 대한 연구도 좀 같이 이루어지면 제주도에서 로컬푸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호 대표님께서는 그 로컬푸드에 담당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타 지역하고 조금 달리 제주 지역의 이제
활성화가 좀 부족한 그런 것을 지적했었고요. 로컬푸드하고 이런 이제 발전망에 대한 접목 차원에서 우리 이제 또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감귤 일변도, 그다음에 월동부 일변도의 어떤 그런 소품목, 그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이렇게 좀 전환돼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산지에서 수집 체계의 어려움, 이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네 분의 토론자를 보시면은 두 분은 우리 이제 기본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두 분은 유통적인 측면에서 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또 한번 이렇게 답변 및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병수입니다. 박정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을 충분히 써마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재배 정치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업적 특화시키면 특화라는 그런 부분은 기존의 품종 갖고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국내 육성 품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써니트가 특별한 예고, 그다음 감귤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윈터프레스도 그런 계통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묶는 것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농가의 호응도도 나름 또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산업적인 특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가을향, 설향, 달콤인 등 3개 품종도 지금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증 중에 있고 실증 결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재배하지 않았던 품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재배에 최종 무가온 재배를 해서 이제 저탄소 재배를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실제 무가온하는 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가온하는 가온하우스는 조생원주 약 380헥타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난감류가 일부 하고 있는데 최소가 무가온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내지는 탄소 저감 차원에서 질소 비료에 대한 사용량을 저감하는 비료 시비량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대비 시설 하우스의 이제 내재해 규격에 대한 부분은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그거 이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냐는 겁니다. 지금 주기능이 50mm인 경우에 풍속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권리가 몇 미터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남마들처럼 온다 그러면 어떤 하우스라도 비닐은 다 날릴 것이고, 그리고 무너지는 하우스도 일부 나올 것이고 들려서 던져버리는 하우스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한 태풍이 규격의 사이즈에 맞춰서 하우스를 지으려면 표준화된 지금 현재 내재 규격 하우스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반모양대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계산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흰남노 지나간 이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뒷바람이 불었는데 신일의 하리리 쪽에서는 돌풍이 좀 불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바람이 유입돼가지고 주춧돌을 50cm 이상 다 들러버리는 그런 피해 농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 그다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같은 경우에도 채소류 수급 불안 및 아울대 작물 다양성 확보인데, 실제 아울대 작목 중에 현재 우리나라 농업연구소에서 채소류 하고 있고 망고 아울대 작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 농업기술원도 감귤 아울대과에서 지금 다양하게 리치, 또 무행 리치, 그다음 또 이제 패션 프루츠, 그다음 또 이제 적육계 백향과 드래곤 프루츠, 그다음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 소득성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망고고,
그리고 지금 38헥타가 도내에 재배하고 있고, 그리고 육지부에서도 지금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영광 지역 같은 경우에 대략 한 7헥타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육지부에서는 본토에서도 지금 케이트를 가져서 이제 청망고라고 해서 특화돼서 이제 이렇게 뭐 상품명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있는 작목 중에 소득성을 바라봐서 지금 딱 입식은 못하겠지만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해야 될 게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부분도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로컬 푸드적인 부분은 저도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건 과거 얘기라서 미츠노 에키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CU나 이런 큰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일부 소품목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유통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품 고령화하고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 그다음 임금이 높아가는 상태에서 소품 다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소비성이 있는 부분,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도 조금 유통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대량 유통하는 부분에는 지금 3자 유통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자하고 판매자하고 전혀 다른 업체를 유통하는 업체로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으니, 실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단체적인 부분에서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달리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필요로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송가비 발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생식물의 생산 관리 부분에서 원활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스마트팜은 도내에 지금 농정원하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현재 200여 개소가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스마트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 스마트팜이 1.0, 2.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에서 3세대는 의사결정하는 그 포맷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2.0 수준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병해충 예찰 및 예찰이라든가 이런 고화질 카메라를 써서 예찰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눈이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좀 달리 예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팜은 자동화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진보적인 까지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자생식물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는 채산성, 수식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다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있고, do it yourself, DIY라고 해가지고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데서 불러서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저가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이나 이런 부분이나 환경관리 쪽에서 생각한다면 저가형도 도입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상한 병이라든가 충이 생겼다 그러면 박사님 나름대로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배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물종 다양성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인근의 센터는 좀 뭐하지만 농업기술원에 지금 수양연구과에서 가져보면 병 분리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통 부분에 우리 김병률 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연구도 제법 했고요. 그리고 겨울채소 부분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수급 문제도 그렇고. 이제 기후 변화하면서 재배 적재가 자꾸 육지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제주도 감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 육지부 저기 그 망감류 같은 경우는 뭐 중북부까지 넘어 올라가고 채소도 마찬가지죠, 그죠? 양배추, 제주도만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독점적인 그런 판매, 생산 판매, 그런 이점을 지금 제주도가 점점 더 잃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양배추 무안에서 조금만 생산 늘리면 가격 폭락해서 제주도가 타격받고, 근데 제주도가 그 육지하고의 그 물류 비용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은 육지에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 앞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기존에 그 품목을 아까 얘기했지만 특화된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는 이제는 그 제주도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답이라는 게 다양하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동안 제주도 농가들은 그 몇 개 품목만 특화돼서 주로 생산을 해왔고 습관적으로. 근데 이걸 제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가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농업에 그 지금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다양성 쪽으로 이 정책을, 농업 정책, 생산이라든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까 우리 그 밥상 살린 조성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만의 또 특성이 있거든요. 그럼 로컬푸드 그 이쪽도 제주도가 상당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직거래, 지금 그 2단계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올해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5개년 했고, 이번에 이제 2차죠.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직거래 쪽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푸드 플래닝 뭐 쪽을 많이 강조를 했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직거래 정부의 기본 계획 발표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그 AT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직거래 장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거래 푸드 플랜 관련된 그런 정책은 앞으로 계속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도도 하여간 아까 얘기했듯이 직거래 쪽에 푸드 플랜이라든가 그쪽에 아까 조성호 대표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쪽에 좀 정부 제주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농협도 그렇고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은 아까 조성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사실은 디지털 디바이드라 그러죠. 고령 농가들, 저도 뭐 사실은 이 핸드폰 이거 잘 못 다뤄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 드신 그 고령 농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좀 어렵거든요. 결국은 양재현 대표님 같은 분들, 좀 젊은 분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제주도가 또 그런 기회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 이쪽 그 스마트팜 육성하는 데는 결국은 젊은 농민들, 청년 농민들을 많이 육성하는, 제주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는 그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로컬 푸드 하려다 보면 소량, 뭐 납품목 소량 쪽이 많은데, 이쪽은 그 시스템을 아마 여기서 주장을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시스템 개발 좀 해달라. 도에다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개별 그 IP 업체한테다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 좀 지자체에 좀 요구를 좀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쪽 시스템 개발 좀 해서 좀 도와달라,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많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가 육지에서 들어온 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관광객들 상대로 원료를 많이 이렇게 유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주도만의 어떤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작품업 생산 체계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도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설령 로컬 푸드하고 관련도 있겠지만 제주도를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간략하게 토론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생산자나 유통자들은 농산물 자체가 생산 측면에서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의존해서 이게 품질이라든가 안정 생산이 좌우되는 것이 맞는 농산업의 특성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측면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 유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책적인 그다음에 이제 환경의 변화 흐름 이런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게 협업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제 흐름의 시대 환경 변화의 흐름에 정책의 또 이런 것들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이게 생산자나 유통인들이 이게 소득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서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 변화 흐름에 이렇게 이제 미처 이렇게 원활하게 변화가 되지 못하는, 지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방청객분들이 또 이런 인지 속에서 개인적인 또 궁금증이라든가 그렇게 제언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 20분간 또 한번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강배수 과장님, 김백률 연구위원, 선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분의 토론자분들도 수고하셨네요. 저는 뭔가 좀 제한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제주도가 아직까지는 감귤을 재배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이제까지 병충해라든지 품종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아까도 우리 저희 발표에서 했었다마는 작년에 이제 스마트팜 혁신별로 해가지고 전국에 4군데 조성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감귤을 좀 활용한 어떤 스마트팜 혁신별리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나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월동 채소 중에 어떤 작물이라든지 아일대 관련 그런 작물 중에 어떤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생식물 관련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부분의 조성을 통해 가지고 그럼 감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스마트팜 밸리가 조성이 된다면은, 특히 이거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청년농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전문 청년들과 해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옷에 흙을 묻혀가지고 일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농 육성과 연계를 짓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스마트 밸리가 조성된다면 그 속에 어떤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도 이렇게 연계해서 하나의 어떤 집적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한다면은 그나마 지역에서 경제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 도에서 우리 서익수 우리 비서국장님 오셨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앞에 이제 미래농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제 바로 옆에 우리 기술원 서익수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아까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도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서익수입니다. 그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게 인류의 문제 아닙니까? 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적으로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못해서 아까 우리 강병수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여러 가지 농작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삶의 환경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인류의 문제에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어가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농업 분야에서도 어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에너지가 문제에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보급도 하고 있고 또 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화학 비료의 어떤 절감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이제 비닐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가 이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농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공업 분야에도 그렇고 이제 환경 분야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기후변화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또 될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그래서 어떻든 이 기후가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겠지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대체 작물이 문제라든지 또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것들도 저희들 점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고 연구도 계속 이제 해가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팜이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 가야 될 방향이고 이렇게 한데 아까 우리 강병수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그 환경 제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청에서부터 이제 작년부터 이제 디지털 농업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게 생육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스스로 되고 여기 AI까지 접목하고 또 로봇까지 이렇게 접목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정말 진정한 이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스마트팜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제대로 발전이 돼야 농업의 희망도 있고 또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제주농업이 앞으로 이렇게 더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부연 설명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 소속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질문 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제주권에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그 수출이라든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돼서 작목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는 지역을 주로 선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장미 같은 화해류 쪽의 절화류 생산하는 데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혁신밸리가 들어가서 청년 농업인 그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걸 활용하고 재투자하는 그런 쪽에 활용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제주권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감귤을 포함한 아열대 작물인데 감귤을 가지고 시설로 거의 들어가기에는 아직 그 투자 대비 생산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려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추진은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과연 제주권에서 어떤 부분이 경쟁력을 있는 대체 작목으로서 뭐가 유망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운동위원회에서 열대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역시 기후하고 또 품질하고 생산성을 갖다가 매칭시켜다 보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망고거든요. 망고 쪽에서도 이제 경남 쪽에서도 지역 특화 작목으로다가 육성을 할 의지를 갖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권에서도 이제 망고가 가장 전국적으로 재배가 많으니까 망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녹차, 차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순위권은 아니지만 키위도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아울러서 파파야 같은 것도 새로운 제2의 망고처럼 충분하게 제주권에서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열대 채소 파트에서는 다양하죠. 아까 우리 김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채소 대비 좀 이걸 발굴해서 특화 쪽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채소류만 하더라도 지금 아열대 작물로 분류된 것만 하더라도 50여 품목이 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그린빈이라든가 론빈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 충분하게 식품 또는 소재 쪽에서 활용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노지에서 짧은 생산 기간 동안 충분하게 생산이 되거든요. 꼭 시설이 필요 없이. 그래서 그거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렇게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농업의 3D 때문에 이게 스마트 디지털 농업으로 가는 거는 이제 확실한 이제 방향인데, 이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이제 할 거냐 할 경우, 또 이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은 다 해결이 되지 못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망감류 같은 거 이제 하우스 시설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완전한 자동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관비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관수, 그것도 인력으로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생육 모델을 만들어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 변화를 이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흡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적응도 어렵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지금 외부의 그 센서라든가 이런 이제 기술들은 굉장히 이제 앞서고 있는데, 실은 이게 기존에 있는 체계를 두고 이렇게 외부의 이제 센서 같은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안 그러면은 지금 기술에 맞추는 작물 재배 방식을 바꾸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 기존에 이제 크게 키우던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평면으로 키워서 외줄기로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의 접근 방식을 반대로 지금 기술에 맞추는 재배 방식으로 전환하면은 상당 부분 우리가 자동화 생력 접근이 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제주도의 이제 주품목인 감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과도하게 우리가 포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온주밀감은 이게 극주생 조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중생균 같으면은 오히려 더 당도가 높아서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추워지니까 12월 내에 노지에 수확되는 품종만 고려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1월까지도 노지 재배가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극조생 조생에서 이제 중생종의 품종으로 전환하면은 오히려 더 감귤에 대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품질에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품종으로 그런 이제 생산 현장에서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더 가일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감귤연구소에서 지금 감귤 품종이 23개 이상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기술원에서도 3가지가 이렇게 품종이 이제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은 이제
국내 품종의 보급률은 지금 이제 한 3% 넘는 수준에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사실은 품종 수는 많은데 농가들이 왜 재배를 꺼려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은 새로운 품종을 묘목을 심었을 경우에는 이게 5년간 소득이 이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묘목 자체를 포트묘로 공급해서 조금 더 이제 한 2년간 5년을 한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치 대응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자동으로 한다 보면은 사실은 뭐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뭐 매달기라든가 그거보다는 우리 감귤 농산물은 다 파종하고 수확하는 것이 가장 큰 인력, 시간, 비용 들어가는 것인데 농약살포도 지금 자동화 많이 되고 있잖아요. 비료도 관비로 가면은 거의 자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파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마늘 파종 이런 거 다 자동화 기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과수에서는 수확에 대한 자동화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보니까 이 만다린을 가위로 따지 않고 그냥 사과처럼 손으로 따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이제 국내가 이제 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느리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테크노파크에서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성과필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로컬 푸드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작물을 농가들이 재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농가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재배 생산 기술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신규 품목이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사실은 경험이 적고 농업인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만 듣고 그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스마트팜 디지털화 농업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배가 생산이 어려운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생산 기술로 제대로 이제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자동화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생산자만이 아니고 유통하는 종사자들만이 아니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기술 개발자들이 좀 더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조금 더 속도를 높여줘야 우리 이제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직성을 가지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한 5분 정도는 이제 남았으니까 네. 우리 홍성호 대표님. 기후변화, 제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산물인 어찌 보면 열대과일이 지금 이제 기술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보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라고 이제 카드를 던질 때 기획된 게 열대과일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열대과일을 보면 놀랍니다. 이게 제주에서 이렇게 많은 과일이 나는가? 지금 아마 기술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종 정도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보급되는 부분들은 한 8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종류를 다 이제 직매장에 매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원에서 이제 이 과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직접 소비자들과 만나 보니까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생산 측면에서는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를 만나면서 좀 모순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얘기하면서 왜 열대과일이냐? 열대과일이 어떻게 생산되지 보니까 전부 다 가온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 모순된 부분들을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새로운 작물은 아마 아열대 쪽으로 많이 이제 흐르고 있고, 그렇다면 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가온을 무가온으로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방식들을 좀 새롭게 개발하거나, 뭐 물론 가장 비근한 예로 태양광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제주가 아열대 작물로 새로운 특화 작물로 다양하게 이제 재배를 한다면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진짜 소비자들한테라든가 아니면 뭐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물이라는 그 가치와 더불어서 보급되는, 공급되는, 소비되는 이러한 그 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열대작물 뭐 이런 대한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 제주 지역만이 이제 관심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실은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제주도보다는 타 지역에서 지원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그 열대작물에 대해서 인지도는 사실은 제주도보다는 그 뭐 전라남도라든가 인지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소비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도 제주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별화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그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 하면은 사실은 뭐 제주도는 지금은 해남에서 이제 바나나 특화단지를 조성을 해남 교수님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바나나는 뭐 제주도든 전남이든 경남이든 딱 카벤디시 하나 단일 품종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차별하는 가격하고 품질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접근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제주도 업체 한 분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품종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제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이게 조금 더 다양한 외국의 품종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방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외국에서 바나나 품종을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적응해서 이제 심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남도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전해 듣고 그 해남에다가 특화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제주도가 아닌 해남으로 좀 이전해 와라. 뭐 그런 이제 제안까지 이제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 이렇게 실상을 보면은 이게 뭐 따뜻하지만 실제로 그냥 노지에서 생산된 건 아니고 이렇게 또 보조 가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사실은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자연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 이런 활용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탄소 저감, 탄소절에 또 맞는 그런 이제 방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뭐 제주도에 뭐 태양열이라든가 자연 에너지가 실은 이제 많이 생산돼 가지고 뭐 전력이 포화돼 가지고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농업으로 전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잘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소비자에 대한 인식도 또한 달라지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위기지만은 분명하게 기회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우리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지자체가 한 번 더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도 이렇게 감귤에 대한 전환된 그런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접근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에서 오신 김정률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좀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제주도에
애정도 많고 그 관심도 많습니다. 많고 그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육지하고 다른 어떤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렇게 좀 그 예를 들면 아까 도매시장 얘기도 했었고 온라인 거래도 그렇고 이 품목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미래 전략 포럼에서도 중요한 주제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실제 정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럼도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애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강병수 과장님께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적응에 대한 방향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해 사례, 대응 사례 뭐 이런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우리 또 육지에서 이렇게 먼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김병률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 혁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방향의 설정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유통하는 그런 이제 부분적인 접근이 아니고 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이르는 가치 사슬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에 대한 애착도 좀 많으시고 아마 시간 관계상 이게 오늘 다 말씀을 못한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되시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한 번 더 이어서 우리 김병률 박사님 모시고 그동안 이제 제주에 대한 열정 열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좋은 의견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온난화의 박정관 소장님, 그 다음에 송관필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양지연 대표님, 그럼 조상호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좋은 토론을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 또 프로그램이 있겠죠?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